괴담산타TV. 안녕하세요. 괴담산타입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 전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요. 대부분 가족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하나 몇몇 사형수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형 직전 남긴 가장 기괴한 말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리 마크 길모어. 1940년 12월 4일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게리 길모어는 14세 때 친구들과 함께 작은 자동차 절도 사건을 시작으로 첫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그의 성격은 의지했던 아버지가 죽은 후부터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 성격은 거칠어지고 자주 술에 취하곤 합니다. 그는 그 후로도 커가면서 폭행 이외 및 무장강도 3회로 교도소를 들락거리게 되는데 그를 감정한 교도소 정신과 의사는 그를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1976년 4월 조건부 가석방을 받아 출소하여 단열재 회사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하는데 불행히도 그의 성격은 변함없었고 예전의 난폭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1976년 7월 유타주의 오린과 포로보에서 이틀간에 걸쳐 주유소 직원 맥슨 젠슨과 모텔 직원 베니 비시넬을 총으로 쏘아 총 2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게 그저 이유 없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미국 사회를 경악케 하였는데요. 결국 여론에 힘입어 1972년부터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던 미국의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되게 됩니다. 게리 마크는 1976년 11월 10일 사형제도의 부활과 함께 최초로 사형을 선고받으며 대법원에서 제발 나를 총살시켜달라며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의 뜻대로 1977년 1월 17일 36세의 나이로 총살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총살당하기 전 마지막 식사인 햄버거와 달걀 그리고 감자를 먹고 사형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형장에서 그는 5명의 사수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Let's do it. 그의 뜻에 따라 각막은 2사람에게 이식되었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Shot in the Heart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당시 나이키 광고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페터 퀴르텐. 1883년 5월 26일 독일 제국 모라임 앞라인에서 태어난 그는 독일 최악의 연쇄 살인범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는 13세 때 양이나 돼지, 염소와의 성적인 행동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방화와 살인미수 등의 많은 전과를 가졌던 상습범으로 그에게는 흐르는 피를 보면 성적 쾌감을 느끼는 등의 쾌락살인을 즐기는 성도착 증세가 있었는데 1929년 2월에서 11월까지 디셀도르프에서 여러 건의 살인과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독일 법원에서 9건의 살인과 7건의 살인미수에 관해 유죄가 확정되어 1931년 4월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사형당하기 전에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말해보게. 내가 머리가 잘려나간 다음에 잠시 동안 내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모든 기쁨을 끝내는 마지막 즐거움이 되겠군. 1931년 7월 2일 단두대에서 그는 웃는 얼굴로 참수되게 됩니다. 그는 프리츠랑 감독의 1931년 독일 스릴러 영화 M에서 나온 살인마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로버트 올튼 해리스. 1953년 1월 1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레그에서 태어난 그는 9자녀 중 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케네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용감한 군인에게 수여되는 실버스타 훈장과 부상당한 병사에게 수여하는 퍼플 하트를 훈장으로 받은 유국병장 출신으로 그의 아내 에블린과 함께 심각한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리스를 임신한 자신의 아내 에블린의 배를 차버려 2달 빨리 조산하게 되는데요. 태어난 해리스가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나게 된 아이라고 굳게 믿었던 아버지에 의해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리스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비정상적인 외모, 작은 키, 낮은 체중, 작은 머리 크기, 협응력과 행동 문제, 학습 장애, 청각 또는 시력에 대한 문제 등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전쟁 부상치료 완료로 1964년 캘리포니아 비살리아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그동안 자신들의 딸들에게 성적 학대를 하기도 하였으며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해리스의 가족은 정착하지 못하고 잦은 이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은 13살 때 해리스로 하여금 차를 훔치게 하여 체포되어 청소년 구금센터인 청소년홀 JDC에서 4개월간 지내게 되지만 구금센터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해리스는 반복적인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출소하자 그의 어머니 에블린은 당시 14세였던 해리스를 방치하였고 해리스는 오클라호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또다시 차를 훔쳐 플로리다의 청소년 구금센터에서 3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 1973년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한 명 두기도 하였는데 1978년 5월 로버트는 그의 동생인 다니엘과 함께 은행 강도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웃집에 총을 2개 훔치고 목표 은행이 있는 샌디에고로 밤새 운전해 가서 탄약을 미리 구입한 뒤 근처 저수지에서 강도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7월 5일 샌디에고의 미라메사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낚시를 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던 존 메이에스키와 마이클 베이커는 그곳을 지나가던 해리스 형제의 눈에 띄게 되는데 차가 하나 더 필요했던 해리스는 그들을 위협하며 미라마 저수지로 끌고 갑니다. 처음에 소년들에게 차량을 빌려주기만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갑자기 돌변하며 해리스는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소년들에게 울지 말고 남자처럼 죽으라며 총으로 여러 번 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해리스 형제는 이후 2대의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살인에 대해 자랑했으며 1시간 후 해리스 형제는 목표였던 샌디에고 신탁저축은행을 털어 약 $2,000를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목격자들은 해리스 형제를 은밀히 뒤따라가 신고하여 검거에 성공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리스 형제를 검거한 건 이 형제의 손에 죽은 마이클 베이커의 아버지 스티븐 베이커에 의해 검거됩니다. 그는 검거 동안에도 자신의 아들이 이들의 손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고등법원에서는 해리스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1981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의해 사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공범이자 그의 동생인 다니엘에게는 납치 혐의 유죄로 6년형만 선고받게 되는데 그는 1983년 석방되게 됩니다. 로버트 해리스는 항소와 집행유예라는 우여곡절 속에 1992년 4월 21일 산쿠엔틴 주립교도소의 가스실에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사형 집행 전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누구나 왕이나 청소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저승사자와 춤추겠지. 네 번째 테드 번디. 테드 번디는 1946년 11월 24일 버몬트주 벌링턴에 있는 미혼모 시설인 엘리자베스 룬드홈에서 태어났습니다. 번디는 3살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외조부의 집에서 지냈는데 외조부인 샤뮤엘 코엘은 혼외자에 대한 오명을 피하기 위해 번디를 아들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번디는 어릴 적 성도착 증상 발현과 사이코적 인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등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만 결국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백으로 10대 때부터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설이 많지만 그의 범죄가 문서화된 27살인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명의 살인 미수, 최소 35명 이상의 여자들에게 변태적인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테드 번디는 비공자 같은 느낌의 지식인 탈을 쓴 연쇄 살인마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고 1989년 1월 24일 정기의자에서 생을 마감할 때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그는 훗날 영화 양들의 침묵의 모티브가 됩니다. 5번째 에일린 워노스. 워노스는 1956년 6월 28일 미국 미시간주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정사는 조금 특이한데 그녀의 어머니 다이앤은 14살 때 정신분열증이 있던 16살 남편 피트먼과 결혼하게 되어 2년도 되지 않아 에일린이 태어나기 2달 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1960년 그녀의 어머니는 에일린과 그녀의 오빠를 알코올 중독자인 외조부에게 맡기는데 항상 술에 취한 외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자주 폭행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에일린은 11살 때부터 담배, 마약을 했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 남학생들 심지어 친오빠와도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14살이었던 1970년에는 할아버지, 친구의 겁탈로 인해 임신을 하여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아이는 곧바로 입양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니던 학교에서 중퇴하고 15살이 되던 해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남매는 위탁가정에 보내졌지만 에일리는 그곳에서 가출하였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향 근처 숲에서 매춘을 하는 등 엉망인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플로리다로 떠나게 됩니다. 성인이 된 에일리는 불법 무기 소지, 강도, 위조 등의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렸는데 1976년 친오빠가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오빠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얼마 안가 낭비벽으로 인해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이후 플로리다의 69살의 부유한 요트클럽 회장을 만나 결혼하여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 싶었지만 역시나 낭비벽과 성경 문제로 인해 질책하는 남편을 지팡이로 폭행하여 경찰에 체포되고 집에서 쫓겨나 이혼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후 1986년 호텔 메이드인 타이리아 무어를 만나 사귀게 되고 이들은 함께 연쇄살인과 강도를 저지르게 됩니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에일리는 22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중년 남성 7명을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하였는데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1991년 1월 술집에서 체포됩니다. 에일리는 재판에서 남자들이 자신을 겁탈하고 물건을 훔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녀를 진찰한 정신과 의사들은 그녀에게 사이코패스 진단과 함께 경계선 성격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음을 파악하였는데 에일리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판사와 검사에게 욕을 하며 지옥에서 또 보죠. 겁탈당한 여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으니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길 바랍니다. 라고 욕설하며 퇴장했습니다. 2002년 10월 미국 플로리다주 그녀는 약물 주사를 이용한 사형 집행 전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나는 바위를 짊어지고 바다를 건너 신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마치 독립기념일인 6월 6일처럼 영화처럼 큰 배를 타고 라는 이해 못할 말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의 사형수들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유언을 알아보았는데요. 역시나 그들의 행동만큼이나 참으로 기괴하고 독특하네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